7월 23일 막장 토론 정용건입니다. 네, 배성훈입니다. 예. 자, 인사하시죠. 예, 가만있어 봐. 위에부터. 어디 갔어? 오케이. 어디? 자, 우리 뭐 미니토마토님, 한다라님, 정정건 필요 없고, 저 SW님, 예, 한다라님, 영원님, 홍수미님, 그냥님, 예, 그리고 또 뭐요? 예, 없어요. 73님, 아이꼴 73님, 또 나야나님, 그리고 예, 없어요. 은홍님, 정환님, 하비에르님, 여기 예, 여기. 화연님, 예. 예, 많이 오셨습니다. 무슨 뭐 오픈 채팅방 얘기도 있고, 뭐 자기방 얘기도 있고, 다영 자기방이 뭐예요? 예, 뭐 하여튼 알려주시고요. 예. 이거 로미님, 경미님, 뭐 이런 정들. 예,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효경님 있었습니다. 명란 김님도 오셨고요. 예. 파김치님도 예. 저는 우리 배상훈 선생님과의 이런 방송한 날이 즐겁습니다. 왜요? 에어컨 트는 날. 아 그렇군요. 세진 광님도 오셨고요. 예. 종스카이님도 오셨습니다. 예. 예. 오늘도 날씨가 화끈하게 더울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오늘 비 온대요. 아니 비는 좀 이상해. 어제도 낮에 잠시 나갈 일이 있어 나가는데 갑자기 비가 두 때려. 그래서 우산을 들고 나갔어요. 10분 뒤에 이제 땅바닥이 마르기 시작하더라고 또. 그러니까 이게 좀 그냥 떠도는 비 같아요. 예. 봉구 엄마님도 오셨고. 갈수록 동남아의 이제 날씨, 그러니까 스콜. 이 스콜 이게 한국에서도 이제 정착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참 그렇네요. 예. 예. 어쨌든 이제 우리가 한 주 더 하고 좀 쉬는 거죠. 예, 예. 그동안 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다음 주까지는 정상적으로 화요일, 토요일 하고 8월 달은 저희 스튜디오 환경을 좀 정비를 해야 돼가지고 한 달은 좀 쉴 생각입니다. 물론 뭐 배상훈 선생 개인 방송이 저는 하겠지만 계속하고, 예. 막장 토론 한 달 쉬고 9월 달에는 배상훈 선생 개인 방송도 여기서 할 수 있도록 예. 예. 한 달은 쉬는 거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를 리모델링을 좀 해야 돼 갖고 예. 한 달 정도는 저기 이 기간이 좀 필요해서요. 예.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저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9월부터는 전주 우석대에 범죄 심리학으로 시간 강의를 나가고 뭐 변화는 뭐 그 정도. 아 그리고 그래서 아마 그 우석대 강의 일정이 화요일이어가지고 예. 아마 9월 달부터는 날짜 조정은 조금 할 예, 생각입니다. 요일 조정을 좀 할 테니까 그때는 또 네. 알려드릴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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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오늘 7월 23일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네. 오늘 토요일 지금 이 시간에 저기 거제 옥포에서는 그 희망버스 네. 지금 거제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파업이 일단락이 되었지만 원래 오늘 예정되었던 희망버스 원래는 그 연대도 하고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내려가려고 했던 희망버스가 그대로 아마 지금 진행은 하고 갔습니다. 네. 한 2, 3천 명 정도가 그래도 하청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가고 있고. 어제 타결이 된 건가요? 그것 예. 좀 잠깐 얘기. 그거 나중에 얘기하죠. 아, 어차피 그런가요? 예, 한번 예. 나중에 한번 작은 한번 씹어봐야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 시간 마석 모란공원에서 고 노회찬 의원 사주기 추도식이 아마 네, 노회찬 추도식이 지금 진행되고 지금 있습니다. 진행 중 11시부터 진행하고 예,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둘 다 가야 될 자리이고 뭐 시간이지만 뭐 또 그분들 가시는 분들의 네. 몫이 있고 우리는 또 희망버스 또는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 파업 이야기 노회찬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과 공유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네. 안 갔습니다. 또 제가 가면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맨날 또 뭐 낮술 먹자고 한다고 나보고 수도식 끝나고 근데 추도식 끝나고는 그래도 뭐 이제 뭐 좀 한 잔씩 하지 않나요? 근데 대부분 뭐 이렇게 차로 온 분들이 바쁘시구나. 차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거기 뭐 예, 그렇죠. 거의 한두 명 먹습니다. 예. 예. 한다나님, 예. 여기 우리 저기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전주 사시는 분 있으면은 우석대 근처에서 우리 같이 차 한잔 해요. 나중에 9월 달 이후에. 왜 술 한잔 하자가 아니고 또 차 한잔이야. 아이 뭐지 또 뭐 다 나이 든 사람들이 그래, 술 먹고 힘들어. 그러면 별로 힘들어. 안 좋아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카프카님도 오셨고 비아이세님 오셨고 예. 호청천님, 예. 포뱅크님, 김현옥님 예,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희망버스 이야기는 대우조선 때 얘기하고 오늘 노회찬 의원 사주기잖아요. 또 그리고 원래 보통 이게 주말에 추도식을 하기 때문에 날짜가 좀 안 맞는데 그렇죠. 그 날짜가 이번에는 맞아요. 그래서 2018년 7월 23일 오늘이에요. 예, 예. 2018년 오늘 이제 돌아가신 날인 거고 저는 뭐 노회찬 의원하고는 비교적 가깝다면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추도식도 같지만 노회찬 의원 하게 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보통 사람들이 엑스파일, 그렇죠. 엑스파일을 폭로했지만 거꾸로 폭로한 노회찬이 처벌받고 의원직을 의원직을 상실하게 박탈당하고 되죠. 네. 이런 약간의 역설, 아이러니 뭐 이런 것을 또 대표하는 또 그리고 말도 워낙 유쾌하고 유머러스하면서도 전국을 찌른 말씀을 많이 하시는 약간 뭐라고 정치인 중에서도 약간 예능감이 있는 정치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특히 진보적 색깔을 분명히 하면서도 그런 의미인데 저는 노회찬 하면 기억나는 장면이 2010년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 진보신당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 때문에 한명숙 후보가 오세훈한테 1% 차이로 졌잖아요. 졌다. 그래서 뭐 노회찬에 대한 저주, 핍박, 공격 이게 엄청났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그런 분들 중에 그런 당시 이제 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리는 천안무도의 대역죄를 저지른 자가 노회찬이다. 이런 분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가니까 뭐 노회찬이 있었으면 정의당이 저러지 않았을 거라는 둥, 뭐 노회찬 정신이 어떻다는 둥, 이러면서 노회찬이 있었으면 그래도 정의당과 민주당이 같이 힘을 모았을 거라는 둥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참 해도 너무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이번 2022년 그 심상정 후보가 심상정 때문에 윤석열 된 거 아니냐. 0.7% 심상정이 2.6%니까 그러면서 국힘 이중대 아니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저는 그게 딱 12년 전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때 노회찬의 3%를 가지고 그냥 극언과 저주와 폭언을 했던 그 장면들 자꾸 저는 기억이 나요. 그래서 노회찬 정신이란 게 뭘까? 노회찬 정신은 민주당하고 친하게 지내고 뭐 이런 게 노회찬 정신이 아니에요. 노회찬 정신은 노회찬 의원은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 물어봤어요. 아니 그 노회찬 의원은 보니까 뛰어난 정치인 같은데 좋은 정치인, 뛰어난 정치인 같은데 원래 출발이 노동운동가 아니셨냐? 그래서 뭐 이미 그 노동운동가로서의 노회찬은 사라지고 정치인 노회찬만 남은 거 아니냐라고 약간 세감 찔렀죠 내가. 그러니까 펄쩍 뛰더라고요. 자기는 국회의원을 하든 안 하든 정치인이든 아니든 나의 천직과 직업은 노동운동가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 참 저는 기억이 났죠. 그래서 이런 노동 문제, 노동자라는 개념 그리고 항상 유머와 말은 잘하시지만 끊임없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 법과 제도의 문제, 그리고 자본주의 이윤 위주의 어떤 이런 시장 시스템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놓치지 않으시려는 분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죠. 별로 싫어했죠. 노 의원이. 누구를요? 네. 저요? 네. 아이고. 아니 뭐 싫은 소리를 몇 번 하니까. 저는 이제 됐어요. 뭐 개인적인 인연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석사 논문을 우리 노회찬 의원이 사무총장 할 때 뭐 도와주셔 갖고 제 석사 논문 뒤에 저기 노회찬 의원님에 대한 고마움의 막 글도 있고 사실은 그분 없었으면 석사 논문이 없었죠. 왜냐하면 그렇게 조사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인연이 있는데 오늘 또 저기 사주기라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시죠. 예. 예. 자, 오늘 사건 사고는 일단 그 공포에 초등학생. 약간 이게 왜 웃으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닉네임이 이제 예를 약간 닉네임 얘기보다는 언론에 쭉 나오는 보도가 공포에 익산 초등학생이야.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였길래 이 문제 다시 최근에 다시 이제 그렇죠. 언급이 되더라고요. 뭐 그냥 초등학생인데 네. 뭐 교사들한테 욕하고 그리고 그 초등학생들 복도에 지나가는 애들 다 위협하고 죽인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동영상으로 다 나오니까 많은 국민들이 상상을 초월하니까 초등학생이 저 정도였었나? 제가 지금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왜 저러지? 그러니까 그런 또 하나 저렇게 하는데도
교사들이나 아니면 어른들이 어쩔 줄 몰라 하네. 뭐 어떻게 뭐 대응을 못 하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아이를 처벌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아니 나는 있잖아 이 친구 이 초등학생이 한 행패 중에서 내가 진짜 이 분노를 느끼는 게 있었어. 뭐야? 선생 보고 이 탈모가 온 새끼 이렇게 했다며. 진짜 스트레스 그러니까 아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그게 되느냐? 웃을 이야기는 아니죠. 네, 예. 근데 이제 그 예. 이게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뭘 하니까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도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약간 옹호적인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집안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양육하고 예. 어떤 교육하는데 적절한 가정 환경은 아니다. 근데 뭐 그런 환경들이 많아요. 그런 가정들이 그렇지만은 얘는 왜 특히 유독 그럴까? 예. 거기다가 특히 이제 물론 교사를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초등학생 애들도 덜어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 우리의 교육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이 아이들을 교육적으로 접근했는가? 이거에 대한 어떤 허점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뭐 학생 인권하고 선생님 교사들의 교권 문제가 그래서 충돌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학생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되지만 어쨌든 교육자로서의 그게 있을 건데 그렇죠. 요새는 근데 그걸 조금 세게 나가게 되면 항상 또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 소극화돼 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체벌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되고 그렇지만은 그러면은 저렇게 막무가내로 폭력적으로 나오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지침이 일선 학교에 있느냐?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부모를 불러다가 부모도 나 부르지 마라. 나 관련 없다. 아버지가 특히 그러니까 그럼 이럴 경우 어떻게 했냐? 그러면 경찰력을 동원해야 되느냐? 예, 지금 이제 초등학생을 데리고 그럴 경우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다쳤을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좀 디테일한 그 매뉴얼이나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지 뭐라도 하지. 지금 이 아이가 보호시설에 들어갔다가 잠깐 있는데 금방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근데 이제 문제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느 학교에 가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은 없어요. 받아줘야 돼요. 그럼 그 학교는 솔직히 무슨 죄냐? 그러면 거기에 별도 시설 만들어야 되느냐? 이게 이 사건에서 다 부딪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런 사건들 치면 세 가지 측면. 하나는 애가 원래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나 또는 학교가 제대로 애들을 가르치고 훈육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된다. 또 하나는 가정이 뭐 하는 데냐. 3요소가 다 있겠죠. 그렇죠. 3요소 다 있는데 뭐 어차피 교육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 교육인 거고 그게 이제 학교에서 또는 가정에서 어떻게 애한테 어릴 때는 좀 사회의식 또는 뭐 이런 인식을 심어줄 것인가에 대한 말씀하셨던 매뉴얼이 되든 이런 데서 다들 아까 아버지는 뭐죠 이거 접근 금지 신청을 받으니까 포기해버렸고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고 학교는 감당도 못하고 또 했다간 다른 어떤 불협화음이 생기니까 포기하게 되고 보니까 어머니는 그냥 이제 애한테 동화되어 버린 것 같아요. 애가 너무 뭐 뭔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 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얘를 기피하게 되는 거고 기피하거나 학교가 옮겨가게 될 때 계속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데로 보내는 그렇죠.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부모들은 아버지처럼 포기하거나 어머니처럼 그냥 우리 애가 좀 문제가 있지만 다른 게 더 문제다. 라는 식으로 그냥 남 탓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적극적으로 뭘 할 생각은 안 하고 이제 그것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적어도 이런 애들이 학교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되느냐? 이게 진짜 한 명밖에 안 된다. 근데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학교마다 한두 명씩 있다고 하면 차라리 이 아이들을 모아서 별도의 뭘 하든가 아니면 보호시설을 하든가
뭔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교육 당국에서는 전혀 그런 대책 없이 각 개별 학교에 맡겨버려요. 네. 뭐 개별 학교는 뭐 우리 책임인가라고 해서 튕겨져 나가 버리는. 결국은 얘들이 갈 곳은 그냥 학교 바깥밖에 없어요. 학교 바깥에 가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사회 배제자가 되겠죠. 사회 배제자가 되는 건 됐다고 그래 뭐 그렇다고 쳐.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뭐 이게 완전히 행정시설에 넣어야 되느냐? 방치를 해야 되느냐? 이게 진짜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병원형 위센터 네. 입소로 결정이 났다고 하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치료를 겸하는 데죠. 네. 치료를 겸한 약간 시설적 성격인 거죠. 시설 같은 데죠. 근데 거기도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 막 사고 치고 나오겠다고 하면은 감금이나 그러니까 이제 보호적 감금 같은 거를 못 합니다. 왜? 만약에 아니, 그랬을 경우는 아니 그럴 때는 예를 들면 부모가 그 입소 자체를 나오는 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가 나가겠다고 어떻게 할 거예요? 물리려고 나오게 도망 나오면. 그거는 뭐 어떻게 얘가 지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가 음. 이게 상황이 지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되니까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거기서도 사고를 치고 폭력적으로 하면은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가둬둬야 되는데 가둬둘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진짜?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이 또래 말하자면 이게 아니 예를 들면 그 예전에 그 논란이 됐던 이재명 그 의원하고 이재명 의원 형 이재선이 그 강제 입원 예. 약간 정신 상태에 그건 대한 사법 입원이나 행정 입원 형태죠. 예, 그러니까 사법은 아니고 행정적으로 행정 입원이죠. 행정 조치를 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학교에서도 행정적으로 그건 아까- 성인이죠.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어려요. 아니 오히려 아이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그 아까 이 병원형 센터, 병원형 치료센터 같은 데에서 동의 없이는 못 나오게끔 할 수 없는 건가요?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이한테 장구를 써야 돼요. 수갑이나 아니면은 보호 장구라든가. 그게 다 감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뭐 행정 조치의 성격을 넘어선다는 넘어서 거죠? 인권의 부분이 돼서 예. 법적인 부분이 될 수 있어서 법원 판결이 없이는 그건 네, 가능하지. 큰일 나요. 그러면은 판사가 그걸 해줄 수 있느냐? 예, 그럼 뭐지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성인이라고 하면은 사법위원이든 행정위원이든 아니면 아예 법적인 처벌로서 교도소 보내든 이거는 그냥 해버리면 돼요.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근데 지금 이것은 그 공간이에요. 아예 이런 것이 생긴다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를 들면 하다못해 뭐 정신병이나 정신병원이나 예를 들면 뭐 교도소나 소년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행정적으로 그 센터를 관리 감독하고 출입을 통제하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저 위센터라고 하는 게 병원형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게 뭐 출입을 그렇게 엄격하게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아니니까 그렇죠. 예. 애가 툭 튀어나가 버릴 그렇죠. 경우인지 어떻게 예, 할 그런 거냐. 경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는 없던 형태의 일탈이라든가 비정상성이 생긴다고 보면은 이거에 대한 것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모의 동의를 받을 경우 어쨌든 그 이 당시 이게서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를 얻을 경우 일정하게 그런 강제 조치가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저기 포착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적인 강박과 격리는 치료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 의사 처방하에 그건 가능해요. 문제는 근데 이게 성인에 한해서는 비교적 자유로운데 아이 특히 이제 보호처분 촉법소년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이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특히 다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러면 있어요. 이건 스토리가 뻔한 거잖아요. 또 얘가 또 사고를 치게 되면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뭐 소년법원이나 가정법원에서 또 뺑뺑이 도는 거예요. 하다가 무슨 촉법 소년이라 하더라도 시설 유치를 한다거나 이렇게 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예. 이제 14세 지나면은 이제는 또 교도소 가는 거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이 건이 다른 건보다는 그런 어떤 일종의 법적 규정적인 어떤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상상을 못했죠. 예전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이 어떻게 선생한테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부모도이면서 막 저렇게 난동을 부린다는 것을 상상을 못 하잖아요. 예.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경찰이 가서 이제 저 혼도 내고 이렇게 하면 대충 예전에는 또 체벌도 했지 그러면. 예,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 학교는 기피하고 음. 부모는 뭔가 해보다가 그냥 포기를 해버리고. 포기를 해버리고. 어, 그런데 친권은 지들이 가지고 있고. 어. 그러니까 아예 친권을 아니 이게 네. 심각한 게 이제 저런 애들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약간 옛날에 좀 같이 성인이에요. 성인인데 좀 제법 유명한 친구예요. 유명한 친구인데 왜냐하면 정신이 약간 혼미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정상이고 어떨 때는 좀 이렇게 좀 이상 행동을 많이 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내. 쟤 좀 치료받아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이상이 없다라고 누가 제일 강조하냐면 부모예요. 그렇죠. 특히 네. 엄마가 우리 애는 정상이다. 정상이다. 우리 애는 치료가 필요 없다. 이야기한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고 오히려 얘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치료적 접근을 부모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동화가 돼버린 거예요. 물론 이분도 부모님도 처음에는 안 그랬겠지. 근데 뭔가를 자꾸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를 하게 되고 포기 다음 단계는 뭐냐면 아까 아버지처럼 아예 무슨 접근 금지 당하는 게 아니면 특히 어머니들 같은 경우 동화가 돼버려요. 그렇죠. 지금 오늘 할 사건은 아닌데 예. 엊그제 자기 그 부모를 찔러 죽인 아주 잔혹하게 찔러 죽인 딸 얘기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편집장 말씀하신 그 건입니다. 찌른 후에 집에서 아주 잔혹하게 살해한 후에 그 집에서 맴돌다가 잡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똑같이 그랬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막 뭐 누가 뭐에 의해서 누가 신 뭐 마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사실은 그 사람은 병원에 치료를 받았어야 되는 거죠. 정신과 치료를.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도 거부하고 부모도 포기하고 이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사회에서 완전히 유령이 돼버려 있는데 존재는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한순간에 갑자기 자기 부모를 잔혹하게 죽여버렸어요. 이게 어쨌든 이런 약간 뭐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심신미약이 되든 아동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아동 자체가 어떤 반사회적 행위를 보였을 때는 학교가 되든 대표적인 게 학교 아니면 가정이잖아요. 가정의 어떤 판단에 의한 어떤 조금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근데 문제는 잘못하게 되면 이게 또 악용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악용이 많이 악용될 됐죠. 수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또 그런 악용의 가능성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아예 포기를 해버린다거나 배제해버리는 것도 문제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놔버리는 거죠 손을. 그래서 이제 대안을 나오는 게 공적 후견인 제도 같은 것들에 대한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말이 네, 되겠네. 공적 후견인인데 그 후견인은 네, 뭐 사회복지사라거나 예, 뭐 근데 그건 한두 명이 아니라 공적 후견인 제도죠. 그러니까 구청이나 아니면 이런 데에서 정신과 의사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사라든가 심리사 같은 것에 연합운영의 공적 후견. 그러니까 얘가 본인이 반대하더라도 얘는 지금 치료를 받아야 돼. 치료적 감금이 필요해. 보호가 필요해라고 하면은 그렇게 일정도 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를 학교나 부모가 아니라 예, 예. 오히려 제3의 제3의 공적 성격을 가지고 예, 예. 있는. 그래서- 그렇죠. 그게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제 일단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가 맡길 꺼려하죠. 왜냐하면 그럼 그걸 위촉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하고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못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나오는 게 정신보건센터에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이 아이도 사실은 정서적 혹은 이런 데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정신적인 문제는 모르겠지만 정서적인 문제가 있어서 분명히 지금 치료가 필요해. 그래서 위센터가 나왔는데 그 위센터에 대한 책임 문제가 걸리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지만 그래서 공적 후견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아까 인권, 교권 이렇게 이런 악무한적 갈등 속에서 피하는 방법 제일 방법은 뭐냐면 안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아무것도 안 해버려. 해버려. 그러면 논란도 안 일으켜. 책임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반복되는 것보다는
약간의 어떤 뭐죠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반응이거나 부적절한 약간 상황이 나오더라도 뭔가를 시도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는 시도해가지고 요거도 먹느니 내 아무도 안 안 해버릴래. 한다라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복지부동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문화가 갈수록 많아진 것 같다. 그렇죠. 왜 잘못하다간 이것도 무슨 여기에 걸릴 것 같고 저기에 걸릴 것 같고 이걸 다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무슨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냐 굳이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뺑뺑이 돌고 난 결과 그 아이든 어른이든 결과적으로는 저희들 손에 옵니다. 프로파일러들 손에 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극단적인 폭력적 생각을 가지고 공격자가 돼서 나중에 보면은 결국은 맞습니다. 예. 저희들 손에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일정한 이런 어떤 약간 이 아픈 상태가 되던 상태를 돌리기만 하고 치료하고 줄이고 해결하는 노력도 어디서도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저기서 빙글빙글 돌고 있어. 돌고 있으면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 가겠지. 그렇죠. 이래 된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저희들 상태에 오면은 그때는 치료는 불가능하고 그냥 결국은 이놈 죽여 살려 예.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살인범이 잔혹 살인범이 그냥 거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공적 후견인 제도를 통해서라도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법원이나 이런 조치 말고 어쨌든 그런 강제를 가질 수 있는 한국에서의 어떤 기관은 사실은 뭐 행정관청이나 법원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이전에 특히 아동들이나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공적 후견인 제도라거나 이걸 통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게 이번 이제 익산 초등학생 이 사례를 보면서 얘기하고 싶었던 주제였습니다. 예. 다음 얘기로 가시죠. 다음 얘기는 뭐 한유총 얘기해야죠. 한유총 얘기하니까 진짜 사람 이름 같아.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한유총 사람 이름 같아.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죠. 몇 년 전에 꽤 그냥 시끄러웠죠. 유치원 3법. 예. 유치원 3법. 유치원의 회계가 불투명하고 거의 뭐 개인 근거처럼 활용해 가지고 논란이 되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법이 위배한 건지 그 개인 계좌로 유치원비를 받아서 그거를 뭐 장도 보고 자기 술값으로 내고 뭐 이렇게 했다니까 회계가 독립적이지 않다. 뭐 그렇게 주장하면서 문제가 됐던 거였죠. 이때 이게 뜬 단체가 정치하는 엄마들이라고 하는 네. 아주 엄마들의 모임 단체. 모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 민주당이 우리 박용진 이거 박영진 의원이 박용진 떴고 이 그래. 두 세트 플레이를 해서 박용진 이후로 나름대로 인지도와 이게 많이 컸죠. 근데 정작 그로 정작. 인해서 처벌받아서 재판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판결 나온 거는 집행유예. 이게 2018년. 예. 근데 지금 1심이에요. 예, 이 그러니까. 한유총 그러니까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 당시 유치원 3법에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그 이사장 이름이 이덕선. 예. 이덕선 전 이사장이 3년 만에 1심 판결이 이제 나온 거야. 그런데 집행유예고 핵심적인 요인에 대해서 무죄로 나온 거야. 무죄됐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건 부실 수사다. 왜냐하면 판결문을 보면은 증거 없음, 증거 불충분, 그리고 그 공소 불성립 이게 황당한 형태예요. 아니 그러면 기소를 제대로 안 했다, 공소장이 제대로 작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죄는 무죄, 그래 무죄 나올 수 있어. 근데 무죄가 아니라 공소장이 부실하게 되고 증거가 제출이 안 돼 갖고 무죄나 공소 불성립이 되면은 도대체 그러면 검사나 수사기관은 의지가 있었느냐? 그냥 대충 사회 여론이 있으니까 그냥 대충 기소한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이 이덕선 전 이사장 같은 경우에 핵심 쟁점이 뭐였냐면 유치원비를 14억 정도를 빼돌려서 개인 용도로 썼다는 개인 거예요. 용도로 썼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근데 무죄가 나온 거야. 그렇죠. 다른 부분들은 이제 유죄가 나면서 집행유예에 갔는데 이 부분 유치원비 14억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고 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공소장에서 피해자와 피해 액수를 특정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무죄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무죄를 다퉈서 무죄가 된 게 아니라 요 액수는 이모가 썼고 요거는 이모에 누가 썼고 아니면 뭐 이렇게 썼고 이렇게 공소장은 특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 잘못했지. 너 때문에 누가 피해를 본 거야. 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검사들이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쓰면은 당연히 공소 불성립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썼다는 얘기는 이거는 검사의
굉장히 직무유기가 될 수 있어요. 물론 그 처벌받지는 않지만은 이게 그거를 판사가 지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판사도 웃긴 새끼. 웃긴 사람. 예. 재판 판결을 선고를 지금 5차례나 그러니까요. 연기했어요. 바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검사는 도대체 이 사람을 처벌할 의지를 가지고 기소를 했는지를 의심스럽고 판사는 왜 지금 그리고 이게 지금 1심이야. 이 사건이 그러니까 3년이나 걸려서 계속 변호인 측이야 자꾸 재판을 지연시킨 전략을 쓴다고 하더라도 재판부는 특정한 이유도 없어. 재판부 바뀐 것도 아니에요. 1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앞두고 5차례나 선고를 미룬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손방망이. 근데 선고를 미룬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지 않는 거예요. 뭐 지가 아팠다는도 아니면 뭐가 증거 뭐 이렇게 누가 뭘 다 변론 기일을 연장하게 했다는도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계속 미뤘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정치적인 눈치를 봤나? 도대체 이유가 없는. 아니 그럴 만한 이유를 댔으면이냐 그래 납득하겠지만은 결국은 뭐냐? 조용해질 때 아니면 뭔가 이런 거질 때 선고를 이렇게 해보려고 하느냐 하지 그렇지. 하는 거 아니냐. 그게 누구야? 그러니까 이덕선 씨 같은 그러니까 피의자의 전략일 수 있는데 지금 재판부의 전략 같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검사나 판사들은 진짜 저는 솔직히 이런 검사나 판사들은 속아내야 된다고 좀 보거든요. 이게 무슨 뭐 사법 독립을 침해한다고 뭐 얘기하지만은 아니 근데 정상적인 상식선에서의 기소와 재판을 하지 않고 그것도 의도적으로 그러면은 이거는 분명히 사법부 자체 내에서도 뭔가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우리 몇 번 얘기했는데 검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검사는 벌 주는 걸 자기 목적과 직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왔어. 그럼 약간의 페널티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전혀 안 먹죠. 전혀 없잖아요 그런 게. 그런데도 무죄 나올 가능성은 낮죠. 그렇죠. 낮지만 이런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다는 말은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잘못 기소했거나 기소하는 과정에서의 준비 과정이나 이런 문제에서의 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으로 처벌받을 수 없지만 페널티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기소는 했지만 사실은 기소를 안 해야 되는 거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형식적으로 기소를 해놓고 사실은 무죄를 받을 걸 뻔히 예측하는 이런 형태의 정치적인 행위라든가 에라이 기소, 그냥 에라이 네. 재판, 그냥 될 대로 되라. 별로 우리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 아니야. 그런 형태라고 하면 이런 검사들은 페널티를 먹어야죠. 미국의 지방 검사나 특히 지방 검사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형태로 그 기소가 잘못됐으면 그 다음에 선출이 안 되고 유권자들한테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검사들은 결국은 검찰총장이나 아니면 유력자라든지 충성하는 정도에밖에 안 되는 어떤 국민 눈치는 안 보고 국민 눈치를 보게 해야죠. 그리고 아까 재판부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리고 지금 아니 유치원 3법 관련돼 가지고 그때 얼마나 국민적 공분이 높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상식이 없잖아요. 이 판사는. 아니 그러면 차라리 증거가 불충분하고 그러면은 재판 중에 검사한테 아니 이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까지 나올 거였으면은 분명히 이거는 애초에 그럼 초반에 그럼 공소기각을 해버리든가. 근데 뭔가 할 것 같이 쭉 미뤘다가 3년 뒤에 그것도 무죄도 아니에요. 집행유예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웃긴 거는 다 무죄라면은 문제가 되니까 이게 어정쩡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건 무죄를 때리고 그렇죠. 비본질적인 거로 대충 유죄로 추고 그렇죠. 집행유예 주고 그러면 예를 들면 검사 너도 윈, 우리도 윈. 그리고 피의자도 윈. 그리고 2심 가서는 당연히 무죄. 여기 이게 소위 말하는 법을 아는 놈들의 이 야료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3년 전, 4년 전 우리 국민들이 공분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뜨거워졌고 유치원 3법이라고 하는 이제 법 제도적 정비도 이루어지고 했던 과정이 다 약간 이렇게 뭐 허망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럼 당연하게 이제 이런 약간 나왔던 유치원 3법 같은 것도 이게 언제 다시 백된다거나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좀 이 한유총의 이덕선 씨 그 판결은 이게 모든 게 다 이게 황당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2018년도에 국민들이 공분했던 그거는 제대로 제도화가 됐느냐? 아니 그러면 이렇게 빼돌려지 했던 거는 그런 그 학부모들한테 돌려줬느냐?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거 다 얘기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엉망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같은 유치원 사태, 그 유치원 비리 사태 같은 경우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제 뭔가 약간 책임자에 대한 처벌 이런 문제 나오고 있는데 어이없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이것도 뉴스가 이제 되었으니까 좀 알지 아니면 쓱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죠 넘어가는 거죠. 그냥 쓱 넘어가겠죠. 참네. 하여튼 네. 3년 걸린 1심, 2심은 가면 또 얼마나 걸릴 것이며 2심에서는 뭔가 좀 제대로 좀 이렇게 보완이 되거나 나아질 판결이 나올지 그때의 검사 역할, 재판부의 역할 이걸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사건 사고는 두 가지 정도만 하죠. 두 가지 정도만 하고 어제 큰 대우조선 요거 한번 해야지 또. 예. 이걸 한번 하고 넘어가줘야죠. 예. 대우조선 타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타결됐죠. 네. 합의 내용은 아직 비공개돼 있습니다. 비공개돼 비공개돼 있는데 어제 근데 저 조합위원장이 하고 그 무슨 얘기를 하던데요, 내용을 잠깐 발표를 하는 것 같던데. 아니 그러니까 임금 인상 원래는 이제 원래 제일 핵심적인 요구 중에 하나가 이제 그 5년 전에 삭감되었던 임금을 되돌려라.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삭감되었으니까 그 삭감되었던 거를 다 돌려다오 이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그 5년 전에 그 수준으로 원상 회복해 달라. 그렇죠. 5년 전 삭감했던 걸 다 이제 다시 돌려줘. 토해내 계산해서 이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5년 전 수준으로 돌려달라. 그게 이제 임금 30% 임금 30% 인상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선 깎였잖아요. 원상 회복해 달라는 것이지. 근데 이것도 못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결국 4.5% 인상 정도로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합의라기보다는 워낙 뭐 공권력 투입한다고 협박하고 이러니까 결국 하청 노조가 수용을 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원래 하청 업체가 예를 들면 요 A 업체가 있다가 A 업체가 또 폐업을 해요. 폐업을 하고 또 누가 들어와서 이름을 B로 바꿔서 또 운영해.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은 이제 이게 고용을 안 해. 계약을 안 해버리는 거죠. 이런 부분 폐업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 하청 노동자들을 고용 승계하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생각해 볼게.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이제 해준다는 게 아니라 그냥 고려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고 그다음에 무슨 설날 추석 상여금 40만 원, 50만 원 참 눈물겹지 않습니까? 그건 뭐 그냥 요즘 물가상으로는 그냥 뭐 쌀한 뭐 이 정도밖에 더 안 되는 그건 의미 없고. 근데 지금 이번에 그 가계부채 대출을 받아서 지금 금리 인상해가지고 내가 지금 한 달에 2~30만 원 더 오르게 생겼다니까 지금. 네, 그런 거를 지금 합의했는데 제일 핵심적인 마지막에 쟁점 중에 하나가 손배가압류, 손해배상 가압류 조치에 대해서 이거는 노동쟁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면책해야 된다라는 것을 합의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청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굳이 이걸 가지고 따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뭐 이걸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입장이 바뀐 거야. 입장이 바뀐 이유가 보니까 원청인 대우조선과 정부의 입김이 좀 들어간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추후 다시 재논의한다. 근데 그게 좀 웃긴 게 그러니까 대우조선의 양이 이 원청이 우리는 그거 몰라. 우리 손에 있으니까 그냥 손해배상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미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어요. 하청업체가 아니라 대우조선 이 원청이 이번 파업으로 매출 손실이 얼마인지 조사를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뭐 법과 원칙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손배가압류라는 게 원래 이렇게 노동쟁이 하다가 보면 불법 요인이 있고 쟁의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기물을 때려 부수고 이러면 형사처벌 받거든요. 그렇죠. 형사처벌 손배라고 하는 것은 민사잖아요. 그렇죠. 네 때문에 내가 이만큼 손해 봤으니까 이게 언제 도입되기 시작했냐면요. 1989년, 1990년 그러니까 노태우 정권 시기에 노동쟁의에 대해서 엄정하게 공권력으로 집행하고 원래 이게 저항을 하게 되면 공권력 백골부대 전경 투입해서 잡아가잖아요.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그 쟁의 과정에서 입었던 손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상을 물어라. 이게 1990년 누가 있냐면 최병렬이라고 최틀러라고 하는
이 사람 직책이 뭔 줄 알아요 그때? 서울시장인가 노동부 장관. 노동부 장관이에요. 노동부 장관이 노동쟁의에 대해서 노동자들이나 노동조합에 대해서 그냥 아까 그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때려라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이렇게 내린 게 당시 노동부 장관의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언발란한 거고. 산업부 장관이 아니라. 그렇죠. 뭐 재경부 장관 지금은 지금 재경부 장관이 아니라 노동부 장관이 그 지침을 내렸다는 거고 이게 문제가 악화된 게 1997년 IMF 외환위기 이때 뭐가 바뀝니까? 정리해고가 도입되고 파견법이 도입되고 노동법 체계가 많이 바뀌어요. 이때부터 쟁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해고 시킨다는데 노동자들이 데모 안 합니까? 근데 정리해고 저지를 목표로 하는 노동쟁의는 불법적이다. 불법이다. 그건 쟁의는 경영권. 뭐. 쟁의는 그냥 월급 얼만큼 올려달라고 해라 이런 것만 가능할 수 있고 해고나 구조조정을 막기 위한 쟁의는 그러니까 적법한 쟁의가 아니다. 그건 적법한 쟁의가 아니면 이제 손해배상을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97년 이후부터 이게 결국 김대중 정권 시대예요. 그렇죠. 김대중 정권 시대가 되면서 김영삼 정권 시대에 비해서 손배가압류라는 게 노동조합을 향해서 엄청나게 이제 악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노동쟁이 하다가 오케이 내 책임질게 이러면서 위원장이 잡혀갈 수 있어. 책임질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는 잡아가는 건 잡아가는 거고 너 때문에 이만큼 손실을 봤으니까 100억 토해내. 근데 이거를 노동조합 집행부만 한다는 게 아니라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한테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매출 손실을 얘기하는데 일단 대한민국 헌법이 얘기하는 노동쟁의란 게 뭡니까? 노동자가 노동력을 제공을 거부해서 매출에 손실을 주고 업무를 방해해서 너가 우리하고 협상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가 쟁의야. 아니 쟁의를 했는데 매출에 손실이 없어. 업무가 회사 잘 굴러가. 그럼 그 파업은 그 쟁의는 파업이 아닌 거죠. 뻥인 거지.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런데 아니 매출에 얼마큼 손실이 아니 당연히 노동자가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으니까 특히 요즘은 뭐냐면요. 정규직 비정규직이 같은 라인에 같은 공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비정규직이야. 저건 정규직이야. 근데 여기서 일 스톱 해버리면 정규직은 파업을 안 하도 일을 못해. 그럼 공정이 스톱되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게 얼마나 구분하는 게 허망하냐 드러나잖아요. 자동차 만드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저쪽에서 뭘 문짝을 만들고 있어. 근데 문짝이 여기가 주로 보면 비정규직이 하청 노동자들이야. 파업을 했어. 정규직 일할 수 있어? 못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그러니까 업무가 중단이 되고 매출 손실이 올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에 대다 놓고 이제 손해배상을 때린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에는 파업권, 쟁의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웃기는 것들이죠. 내가 볼 때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대법원에서 받아들였을까요? 그러니까 그 아까 97년도 이후에 쟁의 행위의 주제, 노동쟁의의 대상은 요것만 해. 예를 들면 구조조정 정리하고 다른 노동 조건에 대한 쟁의는 적법하지 않아라고 법 규정 자체가 있는 거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거야 지금 그렇죠. 이 대법원이나 헌재가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약간 이제 불법쟁의가 되는가? 불법쟁의. 그러니까 절차적으로는 합법인데 내용적으로 불법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건 손해배상 때릴 수 있어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고 외국에 이런 게 없어요. 외국은 심지어는 이제 이게 이런 게 너무 심해져 가지고 100년 전에 노동조합 영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노동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영국에서 아니 이거는 보니까 노동조합이 아무리 파업을 열심히 해봤자 그냥 무슨 100억 때려버리니까 다 나자빠지잖아요. 나자빠지니까 이거는 정치를 해야겠구나. 그 정당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게 영국의 노동당이 만들어진 요인이고 지금도 손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처가 또 반노동자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상징이죠. 배처 할매가 이걸 다 작살냈다가 다시 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도입되는데 예를 들면 영국이나 외국에서도 손배가압류는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우리나라 치면 100억 이번에 보니까 무슨 매출 손실이 8천억이라고 개구라를 치고 있던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거 말이 아니야. 이거는 진짜 보복이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상한을 그어놨어요. 예를 들면 뭐 백인 사업장 같은 경우는 노동자의 손해배상을 걸 수 있는 한도는 4억이다, 3억이다 이런 한도가 있는 건데 우리 한국은 없어.
그러니까 뭐 매출 손실 8천억에 대해서 때리겠다. 그게 더 웃기는 게 뭐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하청 노조가 열심히 싸웠지만 워낙 윤석열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협박을 가하니까 약간 밀렸어.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을 하려면 집행부한테만 해라. 우리가 주도했으니까. 근데 평범한 일반 조합원들까지 다 하지 마라. 이것도 안 받아들였어요. 제가 딱 보면 알거든요. 저거 왜 안 받아준 줄 아세요, 저거? 예를 들면 저 지도부는 배상훈이야.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얘들한테도 너 손배 받을래? 노동조합 탈퇴할래? 그죠. 탈퇴하면 우리 나한테는 안 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선례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노동조합의 이제 조합원들한테 100명한테 손배가 압류 다 때릴 거야. 그런데 네가 탈퇴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빼줄게. 그건 안 할게. 빼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노동조합 자체도 너가 이번에 뭐 민주노총 탈퇴하면 우리는 안 할게. 할게. 이건 이게 경제적 보복 수단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최병렬이가 아주 머리 좋게 해냈네요. 근데 최병렬이 머리를 좋게 뿐만 아니라 97년 이후로 김대중 때 확 늘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김대중 시기에. 그래서 그걸 또 대법원이나 헌재에서 그 판례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결국은 뭐 정당한 파업권이 봉쇄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아까 노동조합 파업했는데 매출 손실이 없고 업무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흘러가면 파업이 의미가 없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그 이후로 그 쟁의를 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대한민국이 파업권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하나 더 얘기할까요? 이 손배가압류 조항이 민법 조항입니다. 민법 750 조항입니다. 근데 손배가압류가 왜 손해배상이 왜 생겼냐? 민법에 왜 생겼냐? 배상훈이가 사장인 이 회사에서 만든 어떤 물건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어. 소비자인 내가. 이것에 대해서 뭔가 이 회사를 향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원래 취지의 그 민법 750 조항입니다. 그런데 내가 소비자인 내가 배상훈 회사를 통해서 이런 손실을 입었다는 걸 입증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살균제 문제부터 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이 난리가 나는 건데, 그러니까 소비자가 기업주한테 손해를 입은 것을 입증하는 과정은 허벌나기 어려워요. 그런데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대충 우리 매출 너 때문에 매출 이만큼 줄었어. 이게 다 손실이야. 다 받아주는 거예요? 아니 다 받아주지 않겠지만 이건 쉽게 나오는 거야. 근데 소비자가 기업한테 손해를 받은 건 입증이 어려워. 근데 노동자한테는 너 10일 파업했지. 10일 동안 매출이 만큼 줄었어. 이렇게 악용되고 있는 게 죄송합니다. 이게 민법 750조 즉 손해배상의 법률적 근거라고 하는데 공과는 거죠. 이게 법치라고 해서 야구 얘기하게 되면 이건 너무 불공정하고 그런 법치 아니겠습니까? 법치주의 숭상하시는 분이 대통령이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좀 말문 터졌으니까 하나 더 얘기하게 되면 이게 워낙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두산중공업 배달의 열사 이런 분들이 이 손배가압류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거야. 그렇죠. 손배가압류 대상이 어디까지 가는 줄 압니까? 당신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당신 신원보증서도 신원보증인한테까지 가는 거예요. 연대보증 다 날아가죠.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뿐만 아니라 주변 인간관계 다 파괴가 돼요. 그래서 두산중공업 배달의 열사도 그것 때문에 목숨을 끊었고 한진중공업의 뭐 김주익 그다음에 뭐 최강서 이런 분들도 이때 그래서 이게 워낙 사회 문제가 되니까 이 손배가압류와 관련되어 있는 노동쟁의를 손배가압류로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니까 좀 법적으로 정비해야 된다. 이 법 제목이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들어봤죠. 이거 발의한 사람이 민주당 지금까지 처리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거라도 처리하게 되면 아니 쟁의 과정에서의 충돌에 대한 형사적 책임 질 수 있어. 근데 그거 아까 내 이야기까지 권성동이라고 하는 그 자가 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에 대해서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테러행위다라고 얘기하는데 손배가압류가 노동자에 대한 경제적 테러거든. 그렇죠. 경제적 보복 조치이고 웃긴 놈인데 근데 이 법안은 이미 발의되어 있지만 전혀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벌써 한 7, 8년 되어 있죠.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데는 신경을 안 써. 그리고 야 잘됐다 보니까 이 윤석열 정부와 이 노동계가 싸우니까 우린 노동계 편 좀 얄밉잖아. 나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가압류 조치라는 게
얼마나 그 치졸하고 보복이고 노동자 개인을 협박하고 네 해주면 탈퇴하면 안 해주고 이건 근본적으로 손을 봐야 됩니다. 이번에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파업과는 별개로 그렇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말 못해 죄송합니다. 혼자서 아니에요. 들었네. 아, 좋은 말씀이에요. 예. 됐고 연설을 하고 두 번째 얘기는 혼자 좀 들으세요. 이번에 어젠가요 그저께 그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중년 판결 3개가 나왔죠. 예. 거의 같은 날 나왔죠. 예. 3개 나왔고 같은 날 나왔어요. 하나가 그 통신자료 조회, 조회. 그러니까 이 수사기관 뭐 검찰, 경찰, 공수처, 국정원 등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는 헌법 불합치 판결. 불합치. 그래서 제공을 해야 된다. 그 관련된 그 공백 지점을 입법하지 않으면 나가리. 예. 이게 정보통실 비밀법인가 그렇죠? 예. 통신사업법. 예. 요거 설명하고 두 번째가 선거 운동 기간에는 모든 집회가 금지되거든요. 선거 운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종친의 향후회 등 이거는 약간 종친의 향후회는 약간 선거를 목표로 하는 수준인데 그렇죠. 이거 등 모든 집회는 금지한다. 그리고 선거 시기에는 선거와 관련된 모든 현수막 이것도 다 금지한다. 이렇게 일괄 금지하는 것은 과잉 금지다 해서 이것도 위헌. 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났고 또 하나가 타투에 대한 거. 타투에 대해서는 그거는 합법. 타투를 금지하는 것. 타투는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문신하는 건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의사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던 그 양반 김도인 그 양반이 도윤이 그랬죠. 원시인들이다 판사가. 근데 그 하나 위헌 합헌. 이 판결이 난다. 설명 좀 해주시죠. 먼저 그 통신자료 조회 얘기 좀 하시죠. 제가 이제 어제도 길게 개인 방송에서 했어요? 말씀드렸지만은 썸머리 좀 해보세요. 네. 통신자료를 영장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장 없이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500만 건이 넘게 갖다 줬었습니다. 500만 건이라고 하면 되게 엄청나죠.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10분의 1을 갖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통신사를 어디 쓰는지 모르지만은 이 양반 가서 뭐 정종건 전화번호, 네, 주소, 네. 뭐 가입 일시, 아이디 예. 그 외의 것들이 여러 이 양반이 그 저기 썼던 저기 통신 그 저기 핸드폰 쓰는데 썼던 그걸 그대로 저 수사기관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주민등록번호 봤다는 거를 이 양반한테 통보를 안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금융사실 같은 경우는 이게 저기 그 압수수색이나 이렇게 되면은 통보를 해주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것은 영장에 의한 거니까. 지금 이 건은 뭐냐면 영장 없이 볼 수 있고 본 거를 통보도 안 해주니까 나의 정보가 국가 기관 누구에 의해서 써먹었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적어도 알려는 줘라. 그런데 이 저기 결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그 통신 자료를 영장으로 신청하게 해야 한다. 그건 안 받아들인 거고. 이게 이 결정에도 사실은 문제가 있죠. 근데 적어도 이 사람 걸 썼으면 이 사람 거를 알려주긴 해라. 의무적으로. 이게 지금 통신 자료라는 거하고 통신 사실 확인 자료는 다른 거죠. 네, 다른 거죠. 지금 말하는 후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가 누구와 통화했네요.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그건 영장으로만 가능한 거고 가능한데. 지금 통신 자료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이 사람이 어떤 핸드폰을 쓰고 그 핸드폰 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런 개인 정보에 대한 거예요. 이게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됐던 게 그 공수처가 한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공수처가 뭐 그냥 뭐 기자 뭐 다 한 거야. 근데 이제 공수처가 한 건 실제로 6만 건밖에 안 되고 300만 건 넘게를 경찰이 하고 100만 건을 검찰이 합니다. 국정원 놀았나? 국정원은 국정원도 13만 건. 근데 국정원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주요 완성. 그러니까 주로는 경찰과 검찰이 하는데 걸린 건 공수처에서 걸린 거죠. 걸린 건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구와 통하고 어떤 내역인지는 사전에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고. 이거는 통신 자료를 조회할 수는 있다. 그거는 뭐 굳이
영장이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아주 내밀한 그 개인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했다면 사후적으로라도 알려줘야 된다. 통보해야 된다라는 그 게 거기에 비어 있다. 그렇죠. 공백이다. 이게 이번 그 헌재 판결의 취지인 거죠. 그러고 그냥 관련된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뭐 학회랑 이런 데도 그 통신 자료 아니 저기 그 흔히 말 가입 자료라도 이거는 개인 정보기 때문에 영장에 의한코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헌재는 그건 안 받아들여. 이게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집에 누가 왔다 갔어. 우리 집 문에 슬쩍 문을 열고 훔치진 않았어. 문은 썩 열었어. 근데 누가 왔다 갔는지는 몰라. 그렇죠. 경찰인지 도둑인지. 근데 이거는 통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번 취지죠. 잠깐만요. 우리 저기 카프카님 오늘 방송 한 달이 아니고 다음 주까지 하고 나서 한 달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번 결정의 예. 취지고 예. 두 번째는 아니 두 번째 아니, 뭐죠? 뭐 저기 저 선거운동 그거? 예, 선거운동. 아니 이거 하면 더해 좀 더해. 어떤 거? 그래서 이번 이 통신자료 조회 문제는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조회하는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고 조회는 가능하고 예. 조회는 영장 없이 할 수 있다. 예. 그건 인정한 거야. 그렇죠. 근데 아까 그거는 영장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기각. 기각. 다만 이제 했더라도 알려줘야 된다. 근데 이 수사기관들은 아니 알려주면 범인의식 도망가고 이러니까 그렇죠. 계속 했는데 그건 기각했어요. 예. 정 예를 들어서 지금 수사 때문에 바로 알려주는 게 이상하면 수사가 일정하게 일단락된 이후에도 알려줘야 그렇죠. 된다. 그게 이제 금융사실 조회원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융사실 같은 경우도 제한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건에 의해 그거 그래서 영구적으로 안 되는 거고. 그렇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부분이 이제 요번에 된 거고 이제 그 이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받아들임을 가지지 않은 부분 말씀드렸고요. 선거 부분은 말씀하셨죠. 아니요, 이거 하나 더. 어떤 나 이거 보면 이 사건 보면서 어떤 거? 아까 이번 지금 통신자료 조회 헌법 불합치 판결을 보면서 공수처가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더라고. 요즘 공수처 이게 공수처 때문에 사실은 여론으로 불거진 거거든. 공수처 그잖아요. 지금 있나요? 아니 이보세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 당신은 나보고 맨날 친윤 그러는데 친민주당이잖아. 아니 아니야? 공수처가 어디 갔는지 아니 모르겠는데. 민주당이 입에 침을 물고 얘기했던 게 불과 올해는 검수완박이었고 2년 전에는 공수처 설립이었어요. 공수처를 만들어야 그게 그 패스트트랙 올렸던 게 공수처법이에요. 공수처가 검찰 개혁의 두 가지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공수처, 하나가 검수완박이야. 그래서 공수처를 만들었잖아. 근데 공수처 뭐 하고 있어요? 난 뭐 그렇게 뭐 검찰 개혁의 상징적이고 절대적인 조치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그 공수처가 하는 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오히려 지금 통신 자료 6만 건 조회해가지고 지금 이 판결 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걸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네. 공수처 사라진 줄 알았는데 아직 있나 보죠. 아직 있긴 있나 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들은 얘기는 그거예요. 공수처의 검사들을 검찰청 검사로 파견받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럼 야 역시 이것도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공수처의 속을 팔라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어제 지난주인가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 두 번째. 예. 두 번째 얘기는 아까 선거운동 기간에 모든 집회, 선거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집회를 금지한 것은 그거는 이제 이거 헌법 불합치. 그리고 모든 현수막을 금지하고 이러는 거는 그거는 위헌, 만장일치 위헌, 만장일치로 그 결정이 났고 이게 이제 보통 뭐였냐면 이게 원래 그 김어준하고 유진우가 한 거라며. 낙검수. 예. 낙검수 선수들이 이제 선거 기간에 그애들은 다 친민주당이니까. 선거를 했는데 우리 민주당 지지 운동을 좀 하겠다는데 그걸 왜 금지하냐 해가지고 헌법 소원을 건 게 있고 또 하나는 용산 참사 유족들이 용산 참사 그 비극적인 용산 참사의 당시 핵심 서울청장이 김석기였잖아요. 그렇죠. 김석기가 저기 경중과 가가지고 국회의원 선거 출마하니까 용산 참사 주민들 입장에서부터 낙선 운동을 한 억하 거죠. 심정이 예.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용산 참사의 주역 김석기에 대해서 계속 정치적인 발언과 비판을 하니까 이것도 보면 이제 금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다 올라간 걸 합쳐서 선거운동 기간에 그 어떤 선거에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집회, 그러니까 종친회, 향후회, 뭐 체육회 등 모든 집회를 금지한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이제 이게 6대 3인가 6대 3으로 이제 그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때는 뭐냐면 금지할 수 있는데 모든
일괄적으로 모든 걸 금지하는 것은 과잉 금지다. 아주 핵심적으로 예. 몇 개는 금지해도 되지만 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 얘기죠? 그렇죠. 아니 금지할 요인과 이유가 있으면 한정해서 금지하면 돼. 근데 모든 걸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내버리는 것은 과잉 금지다라고 판결을 받은 거고. 그리고 아까 똑같이 현수막 같은 경우도 그것도 일괄적으로 금지하거든요. 모든 걸. 이건 만장일치로 위헌 판결이 난 그렇죠. 거죠. 그건 너무 심하죠. 예. 네. 물론 이제 그것도 편의주의적이야. 이거 하게 되면 이게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는 집회인지 아닌지 또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까 그것도 우리 저 김호준, 주진우 이런 선수들은 머리를 잘 돌리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약간 이게 비비 꼬아서 또 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추적하고 하는 게 귀찮은 거야. 근데 종친의 향후회 같은 경우는 뻔하게 보이잖아. 우리 종 씨가 이번에 출마했다. 이런 건 눈에 보이니까 쉬워. 그런 의미에서 편의주의적으로 이제 모든 집회, 선거운동 기간 14일, 15일 동안은 모든 집회 금지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근데 사실 뭐 정치인의 뭐 모임 같은 거 해서 그냥 뭐 지들 뭐 저기 지지하는 후보 뭐 해도 되지 않나요? 뭐가 문제지? 아니 그건 당연히죠.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의사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같은 게 헌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제한을 할 수 있지만 제한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조건을 붙여서 제한을 해야지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건 과하다. 그렇죠. 라고 얘기하는 게 이번 헌법재판소의 두 번째 판결이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타투. 아직은 타투는요 의료행위랍니다. 아직은. 근데 참 그러네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 전 세계적으로 타투가 다 합법화돼 있고 또 대한 입법도 여러 나와 타투를 있어요. 합법화하는 거 아니야. 타투를 불법화시키지 않으면 그렇죠. 그냥 하는 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그걸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한된 이 일정 정도의 그 안전 요건 하에서 타투 뭐 자격증을 하든 뭐 하든 충분히 이거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해버리면 뭐 변화 여지가 없잖아요. 이게 두 가지인데요. 그 타투 유니온 그 위원장이 한 말이 같은 날 헌법재판 판결에서 아까 선거운동 금지나 현수막 게재 금지나 통신자유주의나 이거는 과잉 금지. 그러니까 너무 아니 다른 방식으로 약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모든 걸 일괄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은 과잉 금지라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위헌 판결을 내려놓고 타투에 대해서는 왜 과잉 왜 금지하느냐? 모든 걸 다 금지시켜 버리냐? 왜 그 의사들만 할 수 있도록 의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냐? 예를 들면 타투이스트들의 어떤 행위 자체를 너무 풀어주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규제와 절차를 법에 규정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일괄적으로 왜 다 금지하는? 이거는 여기는 과잉 금지고 왜 여기는 과잉 금지가 아니냐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저도 그거는 아니까 전문 자격증을 신설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면서 하면 되지. 그걸 꼭 의사들 말을 들어서 그걸 일괄적으로 금지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타투하고 있어요. 이게 비유를 하자면 프로파일러는 프로파일러라는 언어와 명칭은 이제 경찰관만 쓸 수 있다. 경찰관이 아닌 자는 쓸 수 없다. 이런 거 비슷한 거야. 그잖아요. 맞나? 맞아요. 그럼 다 죽여야지.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고 이건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결국 이제 의사협회 대한민국 최강의 로비 집단 의사협회의 파워를 느끼게 된 게 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또 뭐냐면 결국 한국의 타투이스트들은요 외국 나갑니다. 외국. 그렇죠. 외국 나가죠. 한국에서는 해봤자 힘들기도 하고 잘못하면 법을 범법자가 되는 거잖아요. 처벌받을 수 있는데 외국 나가서 하게 되면 뭐 훨씬 아니 편하니까. 근데 의사들 지들이 못하잖아요. 못하는 걸 왜 딴지를 걸죠?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이게 뭐 우리 둘은 안 했지만 그 한 몇백만 되고 있는 눈썹 씨 기술자들 전부 다 이제 국회의원들 다 하고 우리 매장 홍준표도 하고 또 연예인들은 다 해요. 거의 다 해요. 그러니까 뭐 나 완전 100% 아니지만 그럼 걔들은 그럼 어디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의사들한테 받는 것도 아닌데 그럼 외국 나가서 해오나?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우리 사건 사고는 우리 배 선생 얘기하지만 시사를 하다 보게 되면 모든 건 결국 정치의 영역이란 거예요. 정치 아까 하다못해 노동쟁의 같은 경우도 손배가압류는 결국 노동법의 문제고 민법 750조에 대한 오바짓인 거고 아까 그 또 뭐 좀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게 되거나 이럴 경우 타투도 뭐 난 타투와 관계도 없는 사람이지만
타투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법에서의 문제인 거고 그렇죠. 그 법이 무슨 법이냐 의료법의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자꾸 감시하고 발언하고 주장해야지만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거좀 할까? 예. 뭐 더 없나? 없어요. 아, 뭐 더 하실 거 있어요? 너 우리 방송 끝나면 에어컨 꺼야 되잖아. 아, 그럼 더 해요. 자 오늘 7월 23일 막장 토론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번 달까지 하고 한 달 쉰다는 말씀입니다. 8월 달은 예. 약간 저희가 쉰다가 아니고 이거 스튜디오 공사 다시 해야 돼요. 리모델링을 해야 돼 갖고 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하여튼 8월 한 달 동안은 약간 우리 좀 시간하고 물론 또 배 선생을 만나려면 배 선생 전 개인 개인 방송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 다음 주까지는 만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10,000명 구독 부탁드려요. 10,000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